오후의 햇살이 도시를 비추는 어느 날, 시내버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서 있는 사람들은 손잡이를 꽉 잡았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버스 중앙부에 있는 노약자석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그의 다리는 수십 년 전 입은 상처 때문에 오래 서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저기 자리가 있군. 김민수 할아버지는 노약자석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가 다가가자 노약자석에는 이미 누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목까지 올라오는 용문신의 팔뚝에는 거미줄 문신이 그려진 건달이었다. 귀걸이를 여러 개 달았으며 날카로운 눈매와 일그러진 미소가 이협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다리를 쭉 뻗고 일부러 자리를 크게 차지한 채 귀에 이어폰을 꽂고 버스 안을 거만하게 둘러보았다. 죄송합니다만 노약자석인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시겠어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공손하게 말했다. 건달은 이어폰을 한쪽만 빼고 건방진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뭐라고요? 못 들었는데요. 여기가 노약자석이라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부탁했다. 왼쪽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 건달은 코웃음을 치더니 큰 소리로 웃었다. 그의 팔뚝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문신이 일렁였다. 아이고, 절뚝거리는 노인네야. 내가 왜 비켜줘야 돼?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 아냐? 다리가 아프면 택시를 타던가. 왜 여기 와서 나이 많다고 유세해? 건달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노약자석이라고 무조건 비켜줘야 하는 법 있어? 나도 피곤하다고. 김민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젊은이, 버스에 노약자석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야. 아, 진짜 귀찮게 하네. 건달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수 할아버지 앞에 서서 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었다. 무게중심이 불안정했던 김민수 할아버지는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절뚝거리는 거 특별 대우 받으려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서 있어. 이 노인네야. 아님 집에서 나오지 말던가. 다시 한번 건달은 김민수 할아버지의 어깨를 밀었고 이번에는 김민수 할아버지가 옆에 있던 승객에게 부딪혔다. 승객들은 불안한 기색으로 더 멀리 물러났고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다. 버스기사도 그만하세요 라고 작게 이야기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건달의 위협적인 외모와 행동 때문에 다들 개입하기를 꺼렸다. 이봐, 아무리 그래도 왜 폭력을 쓰는가? 그만하게. 김민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옷깃을 정리하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폭력. 내가 언제 폭력을 썼어? 그냥 살짝 밀었을 뿐인데. 노인네, 서 있을 힘도 없으면 집에나 있지. 왜 나와서 사람 귀찮게 해? 건달은 다시 한번 팔을 들어 올렸고 김민수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건달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웃었다. 봐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더 버틸 거야. 버스는 불편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승객들은 모두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무력감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왼쪽 다리는 이제 더 심하게 아파왔고 건달의 밀침으로 인해 오래된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다. 그때 버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탑승했다. 이정훈 할아버지였다. 허리를 세우고 걸어 들어오며 버스 안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김민수 할아버지가 건달에게 밀려 비틀거리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법을 모르나 이정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버스 안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위험이 담겨 있었다. 건달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다. 뭐야, 또 다른 할아버지가 왔네. 두 분이서 짝짝꿍하게?
노인정에 가서 놀지. 왜 여기서 설쳐? 건달은 이번에는 이정훈 할아버지를 향해 팔을 뻗었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이정훈 할아버지도 밀어버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달의 손이 이정훈 할아버지의 가슴에 닿기도 전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손이 마치 뱀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건달의 손목을 붙잡아 엄지와 검지로 정확히 한 점을 눌렀다. 건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 작은 동작만으로 건달은 마치 땅에 못이라도 박힌 듯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오만했던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아, 이거 놔요. 제발. 이정훈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마치 손자에게 하듯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경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쓰나? 자네 부모님께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군. 건달의 친구 둘이 뒤쪽 좌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 역시 문신과 피어싱으로 가득한 몸을 한 건달들이었다. 첫 번째 건달이 주먹을 쥐고 이정훈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망할 영감탱이가. 그의 주먹이 이정훈 할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이정훈 할아버지는 마치 느린 영화를 보듯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그대로 건달의 팔을 타고 올라가 손바닥으로 그의 팔꿈치 안쪽을 가볍게 쳤다. 탁 소리와 함께 건달의 팔이 굳어버렸다. 아! 팔이 안 움직여. 건달은 자신의 오른팔이 마비된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그의 겨드랑이 밑을 정확히 찌르고 그대로 몸을 틀어 건달을 버스 의자 위로 밀어버렸다. 건달은 의자에 고꾸라지며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세 번째 건달이 뒤에서 허리춤에 뭔가를 꺼내려 했다. 위험한 물건인 듯했다. 그러나 이정훈 할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돌아보지도 않고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 두 개가 건달의 손목 부분을 정확히 찔렀고 건달의 손에서 주머니 칼이 철컥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손가락이 마비됐어. 이정훈 할아버지는 그대로 힉몸을 돌려 건달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위로 당겼다. 건달의 팬티가 그대로 드러나며 그는 창피함과 고통으로 몸을 구불렸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그의 목덜미를 정확히 짚어 탁 소리가 나게 쳤고 건달은 그대로 의식을 잃을 듯 비틀거렸다. 단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명의 건달은 모두 제압되었다. 한 명은 무릎을 꿇은 채 손목이 비틀어져 움직이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의자에 쓰러져 마비된 팔을 부여잡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팬티가 보이는 채로 목덜미를 잡고 고통스러워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몰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다. 70대 노인이 3명의 건장한 건달들을 종이 인형처럼 가볍게 다루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다. 우리 내려요. 제발 내려요. 다음 정류장에 세워주세요. 건달들은 겁에 질려 외쳤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추자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다. 팬티가 보였던 건달은 바지를 부여잡은 채 뛰어내렸고 팔이 마비된 건달은 절뚝거리며 따라갔다. 내리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는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깃을 정리하고 노약자석을 가리켰다. 앉으시지요, 선생님. 김민수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이정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는 감사의 말을 중얼거리며 노약자석에 앉았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버스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침묵이 아닌 경외심 어린 정적이었다. 몇몇 승객들은 고개를 숙여 이정훈 할아버지를 향해 존경을 표했다. 그가 보여준 무술 실력은 분명 오랜 세월 갈고 닦은 것이 분명했고 누구도 노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술이었다. 버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건달들이 내린 후 다른 승객들은 간간히 이정훈 할아버지를 향해
감사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노약자석에 나란히 앉은 두 노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셨어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근처 성심의원 원장이죠. 이정훈입니다. 그냥 동네 할아버지예요. 두 사람은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고 이정훈 할아버지가 일어났다.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저도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요. 행복 아파트 방향으로 가시나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김민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네, 그쪽으로 갑니다만. 저도 같은 방향이네요. 괜찮으시면 함께 걸을까요? 두 노인은 버스에서 함께 내렸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왼쪽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고 이정훈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그의 걸음에 맞추었다. 그들은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향해 걸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김민수 할아버지의 걸음걸이를 살펴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오래된 상처인가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왼쪽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네, 40년 전 일이에요. 사실 이 다리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기다렸다. 저희 가족이 북한에서 탈출할 때 생긴 상처입니다. 이 말에 이정훈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살짝 멈칫했다. 하지만 그는 곧 아무렇지 않은 듯 걸음을 이어갔다. 북한에서 오셨군요. 네, 제가 17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과학자이셨는데 한국으로 망명하기로 결심하셨죠.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민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감정이 묻어났다. 그때 우리를 도와준 한 군인이 계셨어요. 북파공작원이었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절대 남한에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탈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에 맞았어요. 그 군인분이 저를 업고 달렸죠. 그분도 부상을 입으셨는데 그런 위험한 일을 겪으셨군요. 이정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사실 아직도 그분을 찾고 있어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거든요. 우리를 구해준 그 군인을 꼭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어요. 20년 넘게 찾고 있지만 이정훈 할아버지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말했다. 40년이나 지났는데 그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은 저희 가족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분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걸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오래된 인연의 무게가 그 침묵을 채우고 있는 듯했다. 전 무술을 배우신 건가요? 아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그냥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게 몸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저기 제 집이 있는데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제가 오늘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김민수 할아버지의 제안에 이정훈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두 노인은 나란히 차집으로 향했다. 그날의 만남 이후 이정훈 할아버지와 김민수 할아버지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우연히도 두 사람은 비슷한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고 있었다. 매일 오후 3시 버스에서 만난 두 노인은 이제 버스에서 내려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오늘도 딱 시간 맞춰 오셨네요. 이 선생님, 김민수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 시간이 정확해서 좋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버스에 나란히 앉았다. 이제는 승객들도 그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이정훈 할아버지의 무술 실력이 소문이 나면서 버스 안에서는 더 이상 노약자석 문제로 시비가 붙지 않았다. 그날은 버스가 평소보다 혼잡했다. 버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국회에서는 북파공작원 명예 회복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북파공작원들의 활동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뉴스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군요. 예전에는 말도 못 꺼내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뉴스로도 나오니까 말이에요. 이정훈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네, 맞아요. 그분들도 이제 인정받을 때가 됐죠. 김민수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이 뉴스 때문에 또 생각이 나서요. 어제 또 한번 찾아봤어요. 무엇을요? 북파공작원 관련 기록이요. 이번 법안으로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혹시나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그분에 대한 단서가 있을까 해서. 이정훈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우리 가족을 구해준 그 군인을 꼭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정훈 할아버지에게 익숙한 것이 되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빠짐없이 북한 탈출 이야기와 은인을 찾는 이야기를 했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추격자들의 총성, 강을 건너는 순간의 공포. 그 군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죽었을 겁니다. 김민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그렇군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물결처럼 일렁였다. 버스 안에 소란이 일었다. 앞쪽에서 젊은 여자가 노인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다. 이봐. 내 가방에 손대지 마세요. 도둑이에요. 젊은 여자가 한 노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다. 아니, 내가 언제 가방에 손을 댔다는 겁니까? 넘어질 뻔해서 손잡이를 잡으려던 것뿐인데. 버스 안의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다. 이정훈 할아버지와 김민수 할아버지도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 선생님, 저희가 가서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곧 해결될 겁니다. 지금 운전기사가 상황을 보고 있으니. 이정훈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예상대로 버스 기사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이쪽 승객분,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는 잠시 주저하더니 자리에 앉았다. 노인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드물었는데. 김민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의 마음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죠. 이정훈 할아버지의 말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묻어났다. 그래서 더 감사해요. 그 군인분이 저희를 구해주신 것이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갑자기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화제를 돌렸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저기 공원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군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이정훈 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북한 탈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화제를 돌리는 것을 눈치챘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한 주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반응이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다. 네, 그러네요. 이 선생님, 혹시 제 이야기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북한 이야기를 꺼내면 화제를 돌리시는 것 같아서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불편하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제가 젊었을 때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정말요? 혹시 그 친구분이... 아니, 그 친구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떠났어요.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에 도착했다. 두 노인은 함께 내려 평소처럼 나란히 걸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자신의 비밀을 계속 간직한 채 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은 평소와 같이 함께 걸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이 선생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었다. 네. 저녁이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제 집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라도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이야기는 많이 나눴지만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어서. 이정훈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만남을 피해왔다. 하지만 몇 달 동안 함께 버스를 타며 정이 들었고 김민수 할아버지의 따뜻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럼 감사히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제 집이 바로 저 아파트예요. 걸어서 5분이면 됩니다. 두 사람은 행복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그들은 여유롭게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혼자 살아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저도 혼자 삽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이정훈 할아버지의 대답은 항상 그랬듯 간결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민수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섰다. 넓고 정돈된 집안은 오랫동안 혼자 살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편하게 계시고 저는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거실 벽면에는 여러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의 시선이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에 멈췄다. 그것은 젊은 김민수와 그의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배경은 낮은 산과 작은 마을이 보이는 곳이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무심코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부엌에서 나온 김민수 할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는 이정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아, 저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개성 근처 마을이군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채 무심코 말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김민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이정훈 할아버지의 옆에 섰다. 어떻게 이 마을을 아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곳은 우리가 탈출한 마을입니다. 사진은 탈출 직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고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침을 삼켰다. 그는 급히 변명을 생각해냈다. 제가 예전에 지도를 많이 봐서 지형이 특이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가득했다. 그는 이정훈 할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개성 근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 이름은 공식 지도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시선을 돌려 다른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가족분들이 참 행복해 보이네요. 아드님도 잘생기셨고. 김민수 할아버지는 이정훈 할아버지의 화제 전환을 알아차렸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아직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속으로 의심은 품고 있었다. 대신 그는 옆에 있는 앨범을 꺼내 이정훈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여기 더 많은 사진이 있어요. 남한에 와서 새 삶을 시작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죠. 이정훈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았다. 그것은 김민수 가족의 한국 생활을 담은 앨범이었다. 어린 김민수가 의대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 그의 아버지가 연구실에서 일하는 모습,
가족 여행 사진들. 아버지는 과학자로서 한국의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저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의사가 되었고요. 김민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대단하십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그렇게 성공하시다니. 이정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해주신 그분 덕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꼭 찾고 싶은 거예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 선생님, 정말로 그냥 지도를 보고 저 마을을 아신 건가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말할지 말지 갈등이 일었다. 네, 지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여러 지역의 지도를 연구했어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에 차 있었다. 그는 앨범을 다시 받아 조심스럽게 책장에 넣었다. 저녁 식사할 시간이네요. 부엌으로 오시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김민수 할아버지가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식사가 오갔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렇게 소박한 저녁 식사가 끝났다. 정돈된 거실에는 군인 시절의 물건은 보이지 않았지만 벽에 걸린 작은 태극기가 눈에 띄었다. 두 노인은 식탁을 정리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가 정말 맛있었어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찻잔을 내어놓고 따뜻한 차를 따랐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편안한 침묵을 즐겼다. 참 좋은 집이세요. 혼자 사시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깨끗이 살아야죠. 김민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마시다가 문득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 선생님, 며칠 전부터 속으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북한 탈출 이야기. 이정훈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를 구해준 군인은 오른손 엄지에 V자 흉터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북한군의 총알이 스쳐 생긴 상처라고. 이정훈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소파 쿠션 아래로 움직였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단서가 있으시니 찾기가 더 수월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분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때 이정훈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따르려다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수건 가져오겠습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도우려 일어났지만 김민수 할아버지가 먼저 수건을 들고 돌아왔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수건을 받아들고 바닥에 떨어진 물을 닦고 있었다. 그가 바닥을 닦는 동안 김민수 할아버지의 시선은 계속 이정훈 할아버지의 오른손 엄지에 닿았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V자 형태의 흉터가 보였다. 김민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정훈 할아버지를 지켜보았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개성 근처 마을을 알았던 것, 북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화제를 돌렸던 것, 그리고 이제 V자 흉터까지.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다. 이정훈 할아버지가 바닥을 다닦고 일어났을 때 그는 김민수 할아버지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혹시 그 손의 흉터는? 이정훈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불안과 긴장이 읽혔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가방으로 향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물건을 꺼냈다. 녹슨 군번줄이었다. 83601분이라는 번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군번줄을 응시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선생님. 김민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40년 동안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개성 근처 마을을 아시는 것, V자 흉터, 그리고 이제 이 군번줄을 쳐다보는 이 선생님의 눈빛까지.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습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절뚝이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다리가 아픈 이유는 북한을 탈출할 때 총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용감한 군인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살아있을 수조차 없죠. 아니, 저희 가족 모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분은 본인도 총상을 입어가면서도 저희 가족을 목숨 걸고 구해주셨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오래된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김민수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그 북파공작원이 맞으신가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네. 40년 동안 비밀로 해왔던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왜 그동안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녔는데, 이렇게 바로 제 옆에 계셨는데, 비밀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파공작원의 신분은 국가 비밀이었습니다. 그걸 발설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어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임무 수행 중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야 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제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제가 한 일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항상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집어들었다. 국가를 위한 일이었지만 때로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누구에게도 우리의 진짜 정체를 말할 수 없었죠. 김민수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 선생님을 찾기 위해 저는 20년이 넘게 수소문을 했습니다. 만나면 이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입니다. 이 선생님을 찾으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민수의 아버지가 임종 전에 쓴 편지였다. 그는 이정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의 희생 덕분에 자신의 가족이 자유를 얻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썼다. 편지를 다 읽은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하신 분이었죠. 두 노인은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진실 앞에서 마주보았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자신이 한 일의 가치를 의심해왔지만 이제 그 앞에 살아있는 증거가 있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한 소년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이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때는 1978년 9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북한 국경지역. 초가을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주변에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만이 간간이 들렸다. 젊은 나이의 이정훈은 어둠 속에 완벽하게 숨어 있었다. 그는 검은색 특수복장을 입고 얼굴에는 위장 페인트를 발랐다. 상안경으로 주변을 살피며 그는 표적 지점을 확인했다. 개성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작은 마을. 국경과 가까운 이 장소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지만 그만큼 위험했다. 시간 정확히 맞춰야 한다. 22시 정각에 접선. 5분 이상 지체되면 포기하고 철수한다. 그는 속으로 임무 계획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그의 손목 시계는 21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수신호를 보내기 위해 작은 손전등을 꺼내 준비했다. 이 임무는 일반적인 정보 수집이나 파괴 공작이 아닌 인원 특수 추출 작전이었다. 북한의 핵심 과학자 김태수와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목표였다. 김태수는 북한의 중요 생화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과학자로 귀중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비밀리에 한국 정부와 접촉해 망명을 요청했고 그의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데려오는 임무가 이정훈에게 주어졌다. 정확히 22시, 그는 약속된 장소에서 깜빡임 신호를 3번 보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약한 응답 신호가 돌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숲속 작은 오두막 앞에 3명의 인물이 긴장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중년의 남자,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성, 그리고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소년. 그들은 작은 가방만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와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정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약속된 암호를 속삭였다. 가을비가 내리면 강물은 불어납니다.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응답했다. 그러나 소나무는 결코 휘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응답. 이정훈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김 선생님이시죠?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겁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김태수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에는 공포와 결연함이 섞여 있었다. 이쪽은 제 아내 정미숙이고 아들 민수입니다. 모두 준비됐습니다. 이정훈은 소년 김민수를 바라보았다. 마른 체구의 소년은 겁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보고 겪은 듯했다. 걱정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남한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이제부터는 제 지시에 정확히 따라주셔야 합니다. 소리는 최대한 내지 마시고 제 뒤를 바짝 따라오세요. 만약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신호를 보낼 테니 그때는 즉시 엎드리셔야 합니다. 김태수의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이정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가족들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이정훈은 소년 민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민수야, 용감하게 행동해야 해. 앞으로 몇 시간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야. 두려워도 괜찮아.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알겠지?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속에서도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이정훈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완벽한 탈출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들이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군초소 2곳을 피해 강을 건너야 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뢰밭과 순찰병들이 있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제 뒤를 정확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밟는 곳만 밟으셔야 합니다. 이정훈은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은 마치 숲의 일부가 된 것처럼 소리 없이 진행됐다. 김태수 가족은 불안한 모습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작은 개울가에 다다랐을 때 이정훈은 갑자기 멈춰서서 손을 들어올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멀리서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찰대. 이정훈은 재빨리 손짓하며 가족들을 키 큰 숲을 아래로 인도했다. 그들은 몸을 낮추고 기다렸다. 김민수의 심장은 마치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순찰대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다. 이정훈은 5분을 더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갑시다. 앞으로 2km 더 가면 강이 나옵니다. 그곳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정우는 마치 밤의 포식자처럼 어둠을 통과했고 가족들은 최대한 그의 움직임을 모방하려 노력했다. 때로는 멈춰서서 주변을 살피고 때로는 빠르게 달리며 그들은 한 걸음씩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 달빛이 숲 사이로 비쳐 그들의 길을 희미하게 밝혔다. 이정훈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고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했다. 그는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한 과학자의 망명이 아니라 한 가족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정훈의 조용한 격려가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이정훈과 김태수 가족은 강가에 도착했다. 강폭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초가을의 차가운 물살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다. 달빛이 강물 위에 은빛길을 만들어냈다. 여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강을 건너면 접선 요원이 남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정훈은 조용히 설명했다. 그는 작은 방수 가방에서 로프를 꺼냈다. 로프로 서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물살이 센 곳이라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로프를 김태수의 허리에 묶고 그의 아내 아들순으로 연결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허리에도 로프를 단단히 묶었다. 제가 먼저 물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태를 확인한 후 신호를 보내면 따라오세요.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에 발을 담그려는 순간 갑자기 숲에서 빛이 번쩍였다. 탐조등이 그들을 향해 비춰지고 있었다. 이정훈은 순간적으로 가족들을 강둑 아래로 밀어넣었다. 바로 그때 총성이 밤 공기를 갈랐다. 북한군이 사격을 시작한 것이다. 이정훈은 자신의 권총을 꺼내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 그는 탐조등을 향해 두 발을 쏘았고 불빛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미 북한 군인들은 그들의 위치를 파악한 상태였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그들이 강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또다시 총성이 울렸다. 김태수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그의 오른쪽 어깨에 총알이 스쳤다. 아들 민수가 달려갔지만 또 다른 총알이 그의 왼쪽 다리를 쳤다. 날카로운 통증에 소녀는 쓰러졌다. 이정훈은 재빨리 두 사람에게 달려갔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빠르게 주변을 살폈다. 북한군들이 강을 건너오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 선생님,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김태수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아내가 남편을 부축했다. 이정훈은 민수에게 다가갔다. 소년의 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군번줄을 풀어 김민수의 발목에 묶어 지혈했다. 괜찮으니까 걱정 마. 작은 상처야. 나를 믿어. 강을 건너는 동안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있어. 그들은 서둘러 강물로 뛰어들었다. 찬물이 그들의 몸을 덮쳤고 이정훈은 한 손으로 로프를 잡아당기며 가족들을 이끌었다. 그의 다른 손은 김민수를 단단히 부축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저기가 남쪽입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또다시 총성이 울렸다.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고 이정훈은 오른손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총알이 그의 오른손 엄지를 관통한 것이다. 피가 물에 번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괜찮아요. 계속 가세요. 그들은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이정훈의 강한 의지가 그들을 이끌었고 마침내 남쪽 강둑에 도달했다. 그들이 강을 빠져나오는 순간 북한군의 총성은 더욱 거세졌다. 숲을로, 빨리. 이정훈은 여전히 김민수를 업은 채 앞장서서 달렸다. 그의 오른손 엄지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렸고 V자 형태의 깊은 상처가 생겼다. 그리고 이날 이후 그는 또 한 발의 총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무시하고 계속 전진했다.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총성이 점차 멀어졌다.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다. 김태수는 창백한 얼굴로 어깨를 부여잡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정우는 자신의 상처를 천으로 감싸며 대답했다. 접선 지점까지 2km 더 가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정우는 여전히 김민수를 업고 있었고 김태수와 그의 아내는 서로를 부축하며 뒤를 따랐다. 달빛이 숲 사이로 비쳐 그들의 길을 희미하게 밝혔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머리 위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북한군의 추격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대로는 모두가 위험합니다. 이정우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지도를 꺼냈다. 이 지도를 따라가세요. 앞으로 1km 지점에 우리 요원들이 있을 겁니다. 암호는 가을비가 내리면 강물은 불어납니다입니다. 당신은요? 김태수의 아내가 불안하게 물었다. 저는 추격자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함께 가야 해요. 김태수가 항의했지만 이정훈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것이 제 임무입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는 김민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소년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수야, 이제부터는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해. 용감하게. 알겠지? 소년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김태수가 아들을 부축했고 이정우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서울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뛰어갔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김태수 가족은 지도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서둘러 움직였다. 이정우는 최대한 소리를 내며 헬리콥터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작전은 성공했고 헬리콥터는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그는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며 추격자들을 유인했다. 그 사이 김태수 가족은 필사적으로 전진했다. 김민수는 다리의 고통을 참으며 부모님을 따라갔다. 마침내 그들은 지도에 표시된 지점에 도착했고 약속된 암호를 말했다. 가을비가 내리면 강물은 불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응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소나무는 결코 휘어지지 않습니다. 남한 요원들이 그들을 맞이했고 재빨리 준비된 차량으로 안내했다. 김태수 가족은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정훈을 향해 있었다. 그 군인은 어디 있죠? 기다리지 않는 건가요? 김태수가 요원들에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그는 최고의 요원입니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정훈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북한군의 추격을 피해 다른 경로로 탈출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부상을 입었다. 며칠 후 그는 간신히 남한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김태수 가족은 보호시설로 이송된 후였다.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그들의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었고 이정우는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김태수 가족 역시 자신들을 구해준 군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다만 민수의 기억 속에 엄지손가락의 흉터와 군번줄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노인이 된 이정훈과 의사가 된 김민수, 두 사람은 이제야 그날 밤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과거의 기억에서 현실로 돌아온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40년 전 그날 밤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임무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험난했던 탈출 과정, 총상을 입은 아픔, 그리고 가족들과 헤어지던 마지막 순간까지. 거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이정훈 할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 선생님이 그날 밤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이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선생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천 명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행동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을 품어왔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자신의 희생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없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임무를 마친 후 여러분의 행방을 알 수 없었어요. 국가안보상 모든 정보가 기밀로 분류되었고 저는 그저 다음 임무로 넘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았는지, 그 모든 희생이 옳았는지, 북파공작원으로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고, 우리의 공적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왼쪽 다리를 가리켰다. 그는 의도적으로 더 명확하게 절뚝거리며 걸었다. 이게 이 선생님이 하셨던 일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이 다리를 볼 때마다 저는 그날 밤의 기억과 한 군인의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정훈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의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저를 의사로 만들었고, 그렇게 저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하신 일은 정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김민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생각으로 말했다. 민수야, 잘 지냈니?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보고 싶었구나. 이정훈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40년 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의문과 자책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내 평생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북파공작원으로 우리는 언제나 임무만 중요했지, 그 결과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많은 동료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돌아온 이들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 이정훈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내 앞에 의사로서 멋지게 서 있는 널 보니 모든 것이 옳았던 것 같구나. 김민수 할아버지는 이정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치료한 모든 환자들, 선생님의 용기가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은 세대를 넘어 이어질 겁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얼굴에 감동의 미소가 번졌다.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아왔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에게 이 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것을 보니 내 인생이 의미 있었던 것 같구나. 두 노인은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오랜 세월 그를 짓눌러왔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그날 이후로 이정훈 할아버지와 김민수 할아버지는 더욱 가까워졌다.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4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자신의 북파공작원 시절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고, 김민수 할아버지는 의사로서의 삶과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갑자기 이정훈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괜찮으세요, 이 선생님? 김민수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냥 잠시 숨이 차서. 그러나 이정훈 할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벤치에 기대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이 선생님, 선생님. 김민수 할아버지는 재빨리 이정훈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은 느리고 불규칙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평생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로서의 침착함을 유지했다. 버텨요, 선생님. 제발 버텨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정훈 할아버지는 재빨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김민수 할아버지도 함께 탑승했다. 그는 응급의료진에게
이정훈 할아버지의 과거 병력에 대해 설명했다. 40년 전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였고 일부 파편이 적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성심의원 원장입니다. 근처에 제 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이정훈 할아버지는 즉시 검사실로 이송되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응급실 의사들과 상의했고 CT 스캔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40년 전 이정훈 할아버지의 가슴에 남아있던 총알 파편이 이동하여 주요 혈관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파편이 조금만 더 이동하면 대동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석 외과 의사가 말했다. 파편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술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시술입니다. 파편의 위치가 매우 위험해요. 김민수 할아버지는 CT 스캔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비록 그는 노년에 은퇴한 의사였지만 평생 유능한 외과 의사로 일해온 경험이 있었다. 제가 수술을 맡겠습니다. 그의 말에 의료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원장님, 괜찮으실까요? 네, 이분은 제 은인입니다. 40년 전 이분이 저희 가족의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그때 입은 상처의 파편이 지금 그분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병원 의료진들은 김민수 할아버지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 수술실을 준비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김민수 할아버지는 마취된 이정훈 할아버지의 병상 곁에 앉았다. 그는 이정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40년 전 선생님은 저를 업고 온몸으로 총알을 막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의 생명을 구할 차례입니다. 수술실이 준비되었고 이정훈 할아버지는 수술대로 이송되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철저히 손을 씻었다.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그의 손끝에 응축되어 있었다.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파편의 위치가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했다. 김민수 할아버지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손은 정확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는 모든 기술과 경험을 동원하여 이정훈 할아버지의 가슴에서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집중했다. 마침내 그는 40년 전 이정훈 할아버지의 가슴에 박힌 총알 파편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 작은 금속 조각이 수술실 접시 위에 놓였을 때 모든 의료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놀라운 수술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젊은 외과 의사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술 후 이정훈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했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그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환자를 돌보겠다고 고집했다. 밤새도록 김민수 할아버지는 이정훈 할아버지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가끔씩 그는 이정훈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이제 괜찮아요. 그 파편은 더 이상 선생님을 위협하지 않아요. 40년 전의 상처가 이제야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곧 김민수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민수야.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여기 있어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었지? 선생님이 쓰러지셨습니다. 40년 전 총상의 파편이 이동해서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직접 수술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내가 나를 수술했다고.
네, 선생님. 40년 전 선생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오늘 저는 선생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김민수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민수야.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김민수 할아버지는 이정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기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인연이죠. 이정훈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가슴에서는 40년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파편이 사라졌고 그의 마음에서도 오랜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과 함께 지금 그는 자신이 구한 소년의 손에 의해 다시 한번 삶을 얻게 된 것이다. 창밖으로 밝은 가을 햇살이 비쳐들었고 두 노인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넘어 그들은 이제 새로운 인연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도시를 비추는 오후, 이정훈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2달이 지났다. 수술 후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김민수 할아버지의 꾸준한 보살핌 덕분에 그는 이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두 노인의 우정은 과거의 비밀이 드러난 후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며 서로의 시간을 함께했다. 오후 3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두 노인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이 선생님. 김민수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 봄이 깊어가니 공기도 좋아. 이정훈 할아버지도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40년 동안의 비밀을 털어놓고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후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 보였다. 버스가 도착했고 두 노인은 천천히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평소보다 사람들로 붐볐다. 노약자석은 모두 젊은이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김민수 할아버지와 이정훈 할아버지가 버스에 탄 순간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두 할아버지는 버스 창밖을 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은 천천히 공원을 향해 걸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선생님,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인연이죠. 40년 전 그 탈출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함께 거리를 걷고 김민수 할아버지의 말에 이정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연이란 참 묘한 거야.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어지지.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산책하는 모습, 가족들이 함께 웃는 모습, 그 모든 평화로운 일상이 그들에게는 감사하게 느껴졌다. 가끔 생각해요. 선생님이 그날 밤 저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없었을 거라고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나도 생각한다. 내가 나를 수술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을 테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우정이 담겨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두 노인은 석양을 배경으로 천천히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그들이 걸어온 길은 깊은 인연과 의미로 가득했다. 40년 전 위험천만했던 탈출에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그날 저녁, 김민수 할아버지의 집에서 두 노인은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그들은 오래된 추억과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선생님, 제 아들이 이번 주말에 미국에서 돌아옵니다. 그 애도 저처럼 의사가 되어 지금은 국제의료봉사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을 꼭 만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감동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꼭 만나고 싶구나. 내 아들이 너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니 정말 기쁘다.
김민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제가 지난 몇 년간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예요. 특히 아이들을 중심으로 돕고 있죠. 이 선생님과 같은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정훈 할아버지의 눈이 빛났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그 진료소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이정훈 할아버지는 깊이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새로운 희망의 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 기꺼이 함께하마. 내 남은 생애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구나. 김민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닌 깊은 인연과 사명으로 이어진 특별한 관계였다. 그로부터 1년 후 행복 아파트 단지 앞에는 작은 의원이 문을 열었다. 희망의원이라는 이름의 그곳에는 매일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북한 이탈 주민들이 찾아왔다. 그 곳에서 김민수 할아버지는 의사로서, 이정훈 할아버지는 상담사로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특히 이정훈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의 경험은 새로운 땅에서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김민수 할아버지의 의술은 그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어느 날 진료소에 한 젊은 여성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다. 그녀는 최근에 북한에서 탈출한 세터민이었다. 제 아이가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깨어나요. 탈출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공포를 겪었나 봐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아이를 진찰하는 동안 이정훈 할아버지는 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도 알아요. 그 공포가 어떤 것인지. 하지만 믿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김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어요. 이정훈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무서웠어요. 때로는 이렇게 탈출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도 의문이 들었어요. 그 용기를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이에게 자유와 기회를 선물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움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진료가 끝난 후 이정훈 할아버지와 김민수 할아버지는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내리는 바깥 풍경은 평화롭게 보였다. 이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후회 없으신가요? 김민수 할아버지가 물었다. 이정훈 할아버지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후회? 아니, 전혀.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 내가 한 선택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김민수 할아버지도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있군요. 아니, 민수야. 내가 보여준 삶이 그날 밤의 의미를 완성한 거야.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깊은 이해가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북파공작원과 탈북소년의 40년에 걸친 인연,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는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작은 씨앗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인연이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작은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그들의 삶은 그 진리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석양이 물드는 하늘 아래 두 노인은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길을 걸으며 새로운 날을 기다렸다.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김영수는 그날도 평소와 같이 롯데백화점 명품관 바닥을 닦고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 차가운 바람이 유리문 틈새로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명품관 바닥은 항상 깨끗해야 했다. 그것이 그녀의 일이었으니까. 할머니, 오늘 정말 큰 행사인데 긴장 안 되세요? 옆에서 진열대를 정리하던 서지연이 물었다. 25의 젊은 여성, 아직 사회초년생이었지만 항상 김영순에게 공손하게 대했다. 나는 그냥 바닥이나 깨끗이 닦으면 되는 거라 긴장할 일은 없어요. 영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솔직히 조금 긴장됐다. 이른 아침부터 백화점 공기는 무거웠다. 모두가 오늘의 특별한 행사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다. 그래도요, 오늘은 진짜 큰 행사라니까요. 지연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외국에서 VIP 오신대요. 국제자선기금 행사를 여기서 연다는데 롯데 회장님까지 다 오신다더라고요. 영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다. 70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동작은 정확하고 빨랐다. 수십 년간 닦은 바닥이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조심하세요. 부장님 오늘 완전 날카로우시대요. 그때 멀리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우야, 저쪽 플로어 점검 다 했어. 행사 담당자 강민호 부장이었다. 검은 양복에 번쩍이는 구두를 신은 그는 항상 완벽함을 요구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엔 더했다. 오늘 실수한 사람들은 다신 백화점에 못 들어옵니다. 아시죠? 강민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명품관 안을 가득 메웠다. 긴장감이 점점 더 짙어졌다. 그는 지연 앞에 가서 손목시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나 해요.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다. 영수는 바닥을 닦던 손을 멈췄고 옆에서 진열대를 정리하던 정우도 고개를 들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강민호는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차며 소리 없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우 씨, 당신도 똑같아요. 왜 이런 데서 시간을 허비합니까? 상태가 이게 뭐예요? VIP 행사 준비를 이따위로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민호 부장은 영순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할머니, 지금 뭐 하십니까? 아직까지 걸레질이요? VIP들이 보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의 말 끝에는 비아냥이 가득 묻어 있었다. 네, 곧 치우겠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곧 치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치우세요. 이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돼요. 그는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했다. 아, 정말 이래서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면 참 피곤하다. 강민호 부장이 사라지고 지연은 조용히 영순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런 게 익숙하니까요. 다른 팀에서 그러는데요. 강 부장이 오늘 일 잘하면 승진한다고 다닌대요. 그래서 오늘 직원들 쥐잡듯이 잡고 아주 난리예요. 바로 그때였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통역사가 갑자기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 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강민호에게 달려왔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다급한 메시지 알림이 여러 떠 있었다. 강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최 대리는 땀에 젖은 손으로 이마를 훔치며 말을 이어갔다. 통역사가 사고가 나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야, 행사 시작까지 5분 남았어. 지금 와서 그게 말이 돼. 너 그동안 뭐 한 거야?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냐고. 분노에 찬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 직원들은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오늘 회장님도 오시고 중요한 VIP 행사인데 이게 무슨 개판이야. 강민호가 최 대리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다가섰다. 너, 이 일 끝나고 사무실로 와. 최 대리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더듬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어떻게든 구해와. 시간이 없으면 내가 하든가. 강민호가 소리쳤다. 지금 행사 시작까지 3분 남았다. 이거 해결 못하면 넌 잘리는 거야. 알아들었어? 행사장은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다. 최 대리는 허둥지둥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영수는 본능적으로 걸레를 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입구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리자 행사장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강민호는 급히 넥타이를 고쳐매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정재훈 회장과 최상무가 느릿하게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에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강민호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공손히 인사했다. 회장님, 상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정재훈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민호의 어깨를 툭 쳤다. 강 부장,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라고. 최상무도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이번 행사 치르면 고과에 반영될 거야. 오늘 실수 하나 없이 진행해. 강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다. VIP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등장했다. 전 세계 명성을 떨치는 글로벌 투자그룹 라이트 인터내셔널의 대표 마이클 리. 그의 차분한 미소와 느긋한 걸음걸이만으로도 행사장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다. 강민호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통역사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맴돌았다. 젠장, 이러다가 내 경력도 끝장이야. 행사장은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차올랐다.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롯데백화점 명품관 행사를 맡게 된 김승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명품관 내부에 울려 퍼졌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며 고급스러운 음악이 깔리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곳곳에서 고급 샴페인이 잔에 따르며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빛을 발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가운데 무대 위에서는 브랜드 대표의 환영사가 시작됐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초청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성원에 감사하는 자리이자 명품 브랜드의 새로운 컬렉션을 공개하는 의미 깊은 순간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분위기는 격식 있고 완벽하게 차려진 고급 행사 그 자체였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강민호와 직원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 찼다. 어떡하죠? 제가 알고 있는 통역사 몇 분한테 다 연락을 드려봤는데 지금 못 온다고. 정우가 잔뜩 굳은 얼굴로 속삭이자 강민호는 이를 악물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계속 전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해. VIP 연설이 시작되면 우린 끝이야. 지연도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부장님, 혹시라도 데뷔책이. 데뷔책. 지금 그딴 게 어디 있어. 강민호가 작게 소리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것도 회장님 앞에서. 강민호 부장의 마음도 모르고 행사는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라이트 인터내셔널의 대표 마이클 리께서 이 자리를 위해 특별한 연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이클 리 대표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그 순간 영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강민호 부장에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부장님, 제가 통역을 해볼까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강민호 부장의 얼굴이
그녀를 보자마자 굳어졌다. 마치 그녀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한 것처럼.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장난처럼 보이세요.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신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그냥 청소나 하세요. 정신 사납게 하지 마시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그녀도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긴 그녀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니 그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다. 젊었을 때 잠깐 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때 통역도 조금 해봤습니다. 저를 못 믿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저 말고 해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을 들은 강민호 부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다.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던 이 노인이 무슨 통역을 하겠다고 저러나 싶었겠지. 그런데 그녀는 그저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괜찮을 겁니다. 한 번만 믿어보세요. 제가 부장님 나쁜 소리 듣지 않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무언가 고민하는 듯 눈빛이 흔들렸다. 상황은 점점 더 급해지고 있었고 VIP 연설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면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시켰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정우야, 우리 여성 유니폼 있지? 빨리 가서 할머니 들려와. 맞았다. 지금 그녀의 복장은 통역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마이클 리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행사 진행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장내가 고요해졌다. 시선은 모두 단상 위로 향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VIP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영순도 조용히 한 걸음씩 단상으로 올라섰다. 조명이 쏟아지는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무대 위의 긴장감이었다. 뒤편에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저 사람 청소부 할머니 아니야. 진짜네. 매일 복도 닦으시던 분 맞잖아. 아니, 근데 왜 저기 올라가? 설마 통역사 못 왔다면서 저분이 대신하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청소만 하신 분인데 무슨 통역을. 직원들의 눈빛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는 그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도 그 시선들을 느꼈다. 수십 년 동안 바닥을 닦으며 받았던 익숙한 시선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주먹을 살짝 쥐었다. VIP가 연설을 시작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첫 마디가 울려 퍼졌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an honor to be.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행사장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Today marks a very important milestone.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입니다. 이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더 이상 누구도 수근거리지 않았다. 직원들의 얼굴에도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랜 세월 속에 잠들어 있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김영수는 통역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는 일. 그녀에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가정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꿈만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 시절 그녀는 젊음과 꿈에 대한 열정 하나로 낯선 땅에 발을 디뎠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그때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버티며 일하던 중 어느 날 한 집에서 일자리를 얻게 됐다. 그 집은 마치 잡지에서나 볼 법한 따뜻하고 우아한 저택이었다. 깔끔한 정원,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퍼져나오는 집이었다. 그 집의 주인은 엘리자베스였다. 처음부터 고상하고 따뜻한 분이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친절한 미소로 영순을 맞아주었다. 처음으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영순을 주방에서 직접 마주하고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영순에게 가장 특별했던 존재는 엘리자베스의 어린 아들, 제이슨. 제이슨은 아주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처음에는 영순을 경계하던 그 아이도 시간이 지나자 곧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순수한 눈망울과 끝없는 호기심은 영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영순은 그의 공부를 도와주며 아이와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기억 속 제이슨은 금발머리에 커다란 푸른 눈을 가진 8살 소년이었다.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책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고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면 서툰 발음으로 따라하며 웃음을 지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시기에 무척 바빴다. 사업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가 한창이었고 그래서 영순에게 제이슨을 맡기곤 했다. 영순은 제이슨에게 책을 읽어주고 퍼즐을 함께 맞추고 때론 공원에 데려가기도 했다. 그렇게 그들은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영순에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영순은 제이슨이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소리가 절대 우연 일리 없다는 걸 직감했다. 영수는 빠르게 제이슨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Jason, I need you to hide. Go to your room and lock the door. Stay quiet. This is like a game. Understand? 제이슨은 갑작스러운 영순의 표정 변화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영순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문 손잡이를 꼭 잡았다. 그때 현관문이 서서히 열렸다. 낯선 두 남자. 그들의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다가왔다. 숨이 턱 막혔다. 영순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주방 쪽으로 조심스레 이동해 가장 무거운 주물 프라이팬을 손에 쥐었다. 그녀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주방의 냄비를 떨어뜨렸다. Get out. Now. I already called the police. 그들은 멈칫했지만 곧바로 제이슨의 방으로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순간 영수는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한 명이 영순을 밀쳐 넘어뜨리려 했고 영수는 온몸으로 저항했다. 팔로 밀쳐내며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다. 얼굴을 맞았지만 영수는 다시 일어나 프라이팬을 있는 힘껏 휘둘렀다. 쾅! 소리가 울렸고 한 명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이 영순의 허리를 가격했고 영수는 주저앉으며 숨이 막히는 고통을 느꼈다. 그 순간 영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몸을 일으켜 부엌에서 흉기로 쓸 수 있는 무거운 냄비를 들어 강도로부터 제이슨을 지키기 위해 또 한 번 휘둘렀다. 도둑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고 바로 그 틈을 이용해 영수는 현관문을 열고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달렸다. Help us. Somebody help us. 이웃의 불이 하나둘 켜지고 도둑들은 결국 그 상황에 겁을 먹고 도망쳤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영수는 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제이슨은 방 안에서 온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그러나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다. 영순의 몸은 많이 다치게 됐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녀의 몸은 마치 짓눌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갈비뼈가 부러진 고통보다 더 아팠던 건 꿈도 희망도
잠시 멈춰버린 것 같은 무력감이었다. 이대로 여기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 몸이 아닌 그런 것들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히 그녀의 귓가를 울렸다. Young Soon? Are you awake? 엘리자베스.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영순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I can't thank you enough for what you did. You saved my son's life. 그녀는 고요히 영순 곁에 앉아 작은 서류 뭉치를 건넸다. I want to take care of all your medical expenses and more. 엘리자베스는 영순의 손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You were so brave. More than anyone I've ever known. 그때 문가에서 조심스레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수줍게 들어온 작은 아이, 제이슨이었다. 아직도 어린 얼굴에 어리둥절한 표정이 가득했지만 영순을 보는 그의 눈동자엔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Thank you for saving me. Will you stay with us forever? 그 한마디에 영순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작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 위로 조심스럽게 얹어졌다. 그런 제이슨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엘리자베스 역시 영순의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You're truly family to us now. 그녀는 영순의 손을 더 단단히 쥐며 그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어 영순에게 내밀었다. I want you to have this. It's a family heirloom. 상자 안에는 은은한 빛을 머금은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다. 영순은 펜던트를 손에 쥐고 한동안 말을 잊었다.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Yes, you deserve it. You deserve all the good this world can give you. 그 순간 병실의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영순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시간이 멈춰버렸다. 미루고 미뤘던 귀국. 결국 영순은 짐을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생의 눈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위독한 상태였다. 병실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다. 마르고 창백하고 어딘가 초점 없는 그 눈빛이 영순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가족의 중심이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제 내가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아버지의 치료비, 병원비, 동생의 학비, 그 모든 현실 앞에서 영순의 꿈은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결국 영순은 통역사의 꿈을 접었다. 손에 쥐었던 희망의 조각들을 하나둘 내려놓아야 했다.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영순은 제 꿈이었던 통역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truly an honor to be with you today.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영순의 입에서 나온 문장이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영순을 향해 쏟아졌다. 뒤편에 서 있던 직원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스쳤다. 저 할머니 진짜 통역하는 거야. 청소부 아니었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지? 하지만 영순은 그 모든 소음을 잊은 채 연단 위에서 오직 한 사람, VIP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VIP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Today, we are here to celebrate a special milestone in our long-standing partnership. 오늘은 저희 오랜 파트너십의 특별한 이정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영순은 미끄러질 틈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통역을 이어갔다. VIP의 말이 이어질수록 영순은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Our future together is one of fortune and growth. 우리는 상호 성공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강민호 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순을 지켜보았고 뒤편의 지연 씨와 정우 씨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연설이 끝날 무렵 VIP의 시선이 천천히 영순을 향했다.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순은 그의 눈 속에서 묘한 낯설음과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감정이 깃든 시선을 발견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I would like to thank the president and chairman of this department store for inviting me here today. 오늘 저를 이 백화점에 초대해 주신 사장님과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모두의 시선이 무대 위 VIP에게 집중된 그 순간 그의 다음 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But there is another person I need to thank. 그리고 또 한 분 감사드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순간 행사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VIP는 잠시 말을 멈추며 숨을 고르더니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When I was a child, there was a woman who was like a second mother to me. She looked after me when my mother was busy. I followed her around and received much love from her. 어릴 적 제 인생에는 또 다른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바쁘실 때 저를 봐주셨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분을 따라다니며 많은 애정을 받았습니다. 영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One day, an incident happened. Burglars broke into our home. I was too young and couldn't do anything.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But she stood in front of me. She protected me with her own life. 하지만 그분은 저를 위해 제 앞에 서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영순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꼭 쥐었다. She was badly hurt. Broken ribs. And the scars remained for a long time. 그분은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I always wanted to thank her, but she disappeared from my life suddenly. 저는 늘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분은 제 곁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 순간 영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마이클 리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영순 역시 눈가가 뜨거워졌다. So even now, I want to say thank you. I am still grateful to this day. 그래서 지금이라도 감사하다고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이클 리는 영순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Do you remember me, young Soon? 영순 씨, 저를 기억하시나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의 말이 영순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영순은 그제서야 그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로 시선을 옮겼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것은 네잎클로버 모양의 목걸이였다. 병원 침대 위에서 엘리자베스가 영순의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 행운과 감사의 상징으로 영순에게 전해졌던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영순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Even now, I am grateful. 마이클의 말이 끝나자 영수는 도저히 더는 통역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굳어버렸고 목소리는 떨려 나올 수 없었다. 눈물로 가득 찬 두 눈으로 제잇은 이제는 마이클이라 불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마이클은 무대 아래로 걸어 내려왔다. 영순도 모르게 몸이 그를 향해 움직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행사는 완전히 멈췄다. 모두가 숨죽여 이 장면을 바라봤다. 영순과 마이클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울었다. 너무나 오래된 그리움,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행사는 잠시 멈췄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갑자기 왜 저러지? 무슨 상황이야? 백화점 회장과 사장, 그리고 모든 VIP 손님들도 놀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마이클과 영수는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진정했다.
행사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과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이클은 다시 무대 앞에 섰다. 그는 마이크 앞에 천천히 다가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There is something I need to share with you all today. 여러분, 잠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수는 그 순간 다시 차분히 서서 통역을 시작했다. The second mother I just spoke of is here with us today.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어린 시절 저를 돌봐주신 또 다른 어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순에게로 향했고, 영수는 그 시선 속에서 작게 고개를 숙였다. Her name is Kim Young-soon. She wasn't just someone who looked after me, she saved my life. 그분의 이름은 김영순입니다. 단순히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 아니라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행사장은 순간 고요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이클은 신세계 백화점 회장과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Chairman Kim, President Park,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meet her again. 김 회장님, 박 사장님,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Out of gratitude, I will do everything I can to support your department store in the future. 그 감사의 마음으로 앞으로 신세 개백화점의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마이클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행사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마이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슬픔과 아픔이 따뜻한 감동으로 승화되는 것을 느꼈다. 마이클은 영순의 손을 꼭 잡았다. 영순 역시 손을 꼭 쥐며 속삭였다. Thank you for remembering me. 그 순간 모든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한 번의 포옹 속에 모두 녹아내렸다. 행사장의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고 사람들은 아직도 방금 벌어진 일에 대한 감동과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서서히 사그라질 때쯤 영순을 향해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은 강민호 부장이었다. 죄송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영순을 무시하던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동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행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 씨와 정우 씨도 영순을 향해 달려왔다. 할머니, 정말 멋졌어요. 아,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할머니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연 씨는 영순의 손을 꼭 잡으며 감격에 찬 눈빛으로 영순을 바라봤다. 정우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짜 멋지셨어요. 오늘 할머니 덕분에 저희도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 순간 회장님과 사장님도 영순 쪽으로 다가왔다. 정말 멋진 연설과 통역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영순에게 깊은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역시 영순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김영순 선생님 덕분에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은 곧 강민호 부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 부장, 이런 훌륭한 분을 이 행사에 모셔와 주다니 정말 잘했어. 이런 멋진 사람을 발견하다니 당신 정말 대단하군. 회장님의 칭찬에 강민호는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곧 허리를 숙이며 답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민호는 다시 영순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영순은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지연 씨와 정우 씨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주었다. 행사장의 감동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영순에게 집중되었다. 조용히 걸어오는 VIP, 이제는 어른이 된 제이슨, 마이클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영순 앞에 섰다.
마이클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영순 씨, 우리 회사의 통역팀에서 일해주시겠어요? 당신의 실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다. 물론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우리라이트 인터내셔널의 수석 통역사로 일해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순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수십 년 전 꿈을 포기했던 그날 이후로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줄 알았던 희망이었다. 영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Yes, Michael. It would be my honor. 그 순간 마이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Thank you. This means more to me than I can say. 그렇게 영수는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었다. 영순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영수는 라이트 인터내셔널의 수석 통역사로 당당히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그녀의 경험과 지혜는 회사의 젊은 통역사들에게 훌륭한 지침이 되어주었다. 영순이 회사 로비를 걸어갈 때마다 직원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이야기는 회사의 전설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어느 날 마이클은 영순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영순 씨, 우리 회사의 장학재단을 새로 설립하려고 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죠. 그 재단의 이름을 영순 장학재단으로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순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제 이름이 다른 사람들의 꿈을 도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은 영순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내 인생을 구해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꿈을 구해줄 차례입니다. 가끔 영순은 롯데백화점을 지나갈 때면 그날을 떠올렸다. 바닥을 닦던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영수는 깨달았다. 꿈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던 직원들과도 영수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지연 씨는 이제 과장이 되었고 정우 씨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여전히 영순을 존경했다. 심지어 강민호 부장도 영순에게 자주 연락해 조언을 구했다. 이제 영순의 삶은 과거의 후회가 아닌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네잎클로버 펜던트를 만지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인생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영수는 결코 잊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그녀는 젊은 통역사들에게 항상 말했다. 여러분의 꿈은 결코 늦지 않아요. 내가 70세에 다시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꿈꾸던 일을 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어느 날 영순은 마이클과 함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영수는 문득 물었다. 제이슨, 아니, 이제는 마이클이지. 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어머니는 지금 플로리다에 살고 계세요. 은퇴하셔서 평화롭게 지내시죠. 방금 어제 통화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영순 씨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그는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엘리자베스였다. 어머니가 영순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세요. 다음 달에 한국에 오실 거예요. 영순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엘리자베스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믿기지 않네.
마이클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도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예전에 영순 씨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정말 걱정하셨거든요. 몇 년 동안 찾으려고 했다고 해요. 영수는 탁자 위에 놓인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아버지가 위독하셨고 가족을 위해 돌아와야 했지.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우리 모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마이클이 손뼉을 쳤다. 아, 그런데 제가 영순 씨께 중요한 제안이 하나 더 있어요. 영순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마이클을 바라보았다. 우리 재단에서 젊은 통역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영순 씨께서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로 젊은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네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마이클은 기쁜 듯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영순 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했으면 해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영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내 인생 이야기가 책이 된다고? 그건 좀... 정말 훌륭한 이야기예요. 늦은 나이에 다시 찾은 꿈이라는 제목은 어떨까요? 영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게. 마이클은 영순의 손을 꼭 잡았다. 영순 씨, 당신은 저에게 인생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될 거예요. 창밖에 비가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영수는 그 빛을 받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기해. 내가 70살에 다시 꿈을 꾸게 될 줄은. 그녀는 목에 걸린 네잎클로버 펜던트를 살며시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고리였다. 몇 달 후 롯데백화점 명품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늦은 나이에 다시 찾은 꿈이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였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백화점 직원들, 라이트 인터내셔널의 임직원들, 그리고 영순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강민호 부장은 이제 상무가 되어 있었고 지연 씨는 행사 진행을 맡았다. 정우 씨도 특별히 휴가를 내고 참석했다. 영수는 무대 위에 섰다. 예전에 바닥을 닦던 그 자리가 이제는 그녀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감과 지혜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저는 오랫동안 꿈을 접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내어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다. 여러분도 저처럼 잠시 잊고 있던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장애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뿐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영순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에요. 통역사가 되고 싶었지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영수는 그 학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좋은 결정이에요. 꿈을 향해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답니다. 그렇게 영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이제 영순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70년을 살아온 지혜와 다시 찾은 꿈을 안고. 김영순. 한때는 백화점 청소부였지만 이제는 라이트 인터내셔널의 수석 통역사이자 영순 장학재단의 설립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